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회교과서 34쪽에서 39쪽까지 내용을 교과서를 위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요, 여기서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알아볼 것은 첫 번째,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는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가 활용이 되고 있는지 보는데요. 우선 민주주의라는 말의 뜻 자체는 국민이 주인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의미로 얘기한다 그러면 민주주의와 반대는 독재 혹은 왕정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독재가 조금 더 반대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설명을 하면 독재는 혼자 하는 거고요. 이것의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나라 일을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 나온 것이 여기서 보면 생각이나 의견이 서로 달라서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물어봐요. 귀여운 강아지를 기르고 싶어요. 강아지랑 산책도 하고 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어머니가 강아지를 기르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엄마는 반대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애완동물,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것을 막기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얘기를 했어요. 강아지 밥도 줘야 하고 목욕도 시켜야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누난가 보죠. 이웃에게 피해가 주지 않도록 배설물을 잘 처리하고 밥 주기와 목욕시키는 순번을 정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족은 강아지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의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의논이고요. 이게 아니라 강아지를 기르고 싶어요 그랬는데 안 돼! 라고 딱 이야기하는 것은 의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거는 집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소유인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만하게 해결해가는 과정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원래 뜻은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의미는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누군가 한 명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해결하는 것이 정치라는 이야기, 민주주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인가, 지역에서 도서관을 어디에 지어야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일상 속 정치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정에서 집안일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제가 신발장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활용한 정치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자, 집안일은 지금부터 철수는 신발장을 정리해. 그리고 진영이는 설거지를 해.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 명령을 내려서 정리를 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학급에서도 보면 청소당번은 어떻게 정할까요? 모든 별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해요 라고 해서 의견을 제시했고요. 자,
학교에서 투표함, 전교 어린이 임원 선거인데 이건 여러분들 작년에 5학년 때 했었죠? 우리 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할 친구를 투표로 뽑아주세요 라고 해서 투표를 통해서 누군가를 뽑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주민회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들이 많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회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학급, 학교, 지역 여기서 보면요. 민주주의에서의 정치는요. 모두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그 사람들의 의견에서 서로 의견이 합의가 되도록 토의를 하고요. 그 토의 후에 결정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에서의 정치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정치는 사람이 살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다 정치라고 불러요. 이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더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있는 것들도 정치고요. 미국에서 대통령이 하는 것도 정치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정치고요. 그리고 정치라는 말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정치는 정치인들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생활 속 정치 사례 찾아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 좀 지울게요. 네. 가정에서는 어떤 것들을 정치를 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어린이날 어디로 놀러 갈까? 학급에서는 학급 규칙을 어떻게 정할까? 학교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정치를 한다 그러면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건 전교 어린이 회의가 될 수 있겠죠? 혹은 회장 선거.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캠페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선거를 했었죠. 이런 선거, 이런 것들도 정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미성년자라서 할 수 없지만 만 18세가 넘어가면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보면요. 옛날에는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국가 일을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빨리 결정이 가능합니다. 빠른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이 신속히 진행이 돼요. 대신에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은 무엇이 단점이 되냐면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국가의 일을 의논하고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비율로 따지면 대략 한 많아야 5% 정도의 사람들이 나라 전체의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5%는 그 일을 결정할 수도 없고 참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씨 잘못 썼네요. 이 경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주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분이나 재산, 성별과 상관없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태생을 맨 처음 보는 것이 고대 그리스인데요. 이 그리스는 현재 민주주의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냐면 그리스는 처음에 민주주의 제도에서 할 때 투표권을 가질 수 성인들끼리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걸 이제 투표권이라고 하는데 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성인 남성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른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투표를 참여할 수 없었고요. 근데 현재 이제 계속 발전이 되면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신분도 상관없이 재산도 상관없이 성별도 상관없이 사회 문제의 해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나라의 국민이면 그 나라의 정치에는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산이 많냐 적냐 이것도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권리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자유라는 말이 중요하고 평등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권리는 간단히 설명하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유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평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동등하게. 그래서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치 제도를 민주주의 제도라고 얘기하고요. 이 민주주의 제도는 지금 거의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있는 가까운 나라 북한. 북한의 정식 명칭은요, 사회 민주주의, 사회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런 말입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조금 실수했네요. 사회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왜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냐면 형식적이긴 하지만 북한도 투표를 통해서 북한의 우두머리를 주석이라고 하거든요. 투표를 통해서 주석을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형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뽑기 때문에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좀 내용을 찾아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다양한 예를 보면 학생자치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실에서 학급 회의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교 어린이 회의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여기 보면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통쾌한 우리 동네 합동반상회라고 해서 이 주민자치센터 부모님들은 아마 동사무소라고 부를 건데요. 이건 예전 말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공청회. 공청회는 어떤 걸 공청회라고 하냐면요, 나라에서 정책을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정책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걸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공청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민들은 참여해서 이것들은 좋은 의견입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정책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인천시의회, 그리고 부평구의회,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았잖아요. 국회의원은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요. 구의원이라는 게 있어요. 구의원은 구의 일을 해결하는 게 구의원이고요. 시의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의원은 인천시에 혹은 뭐 서울시 이런 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시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위로 보자면 구들이 모여서 있고요. 이 구를 조금 더 큰 시가 있는 거고요. 이 시와 도가 있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전체를 아우르는 나라 전체를 보는 걸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가장 대단하고 시의원, 구의원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서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볼 때 이 직업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직업들은 훌륭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직업은 상황에 맞는 그런 직업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요. 좀 내용을 지울게요. 네, 이 왕이랑 이 민주주의는 아까 말했죠.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되게 중요한 건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르고 그 의견 하나로 모으는 건 상당히 어려워서요. 계속 이 의견들은 다투게 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요. 근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왕이 만약에 다스렸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까요? 민주주의에서 보면 이 의견을 모으면서 다툼, 싸움 이런 것들 때문에 빨리 해결이 어려워요. 근데 왕이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왕이 다스리는 정치 혹은 독재 정치가 좋은 게 아닐까요? 정답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정답은 독재 정치가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빨리 해결은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집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학교나 어디서 내가 아무리 의견을 얘기해도 내 의견을 전혀 받아주지 않고 나한테는 어떤 일만 계속 시켜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네,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견을 모으고 자기와 의견을 다른 사람을 설득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다른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것들은 조금 더 뒤에 있는 게 여기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존엄과 가치를 존중. 두 번째, 국가나 다른 사람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2번,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핵심 말은 자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또 세 번째, 신분, 재산, 성별, 인종 등에 따라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인간의 존엄 1번, 자유 2번, 평등 3번입니다. 세 번째는 평등. 이것들이 중요한데요. 자, 하나씩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 소중한 가치고 있기 때문에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성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왜 어려운 말이냐면 이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놀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존엄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막 사람에 따라서 막 저 친구가 지금 아파 보여요. 아파서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 왜 이렇게 창백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느끼기에 따라서는 이것도 존엄성을 인정받지 않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서 자체로 존중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거는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더 이건 왜 등장을 했냐면요. 옛날에 신분제도가 있을 때는 왕만 대우를 받고 혹은 귀족까지만 대우를 받고 나머지 평민들은 대우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똑같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존엄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인간의 존엄이 중요하게 얘기됐고요. 두 번째요.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하잖아요. 예전 민주주의가 아닐 때는 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도 이 자유가 있냐 없냐예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말할 자유가 있냐,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동할 자유가 있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냐, 이런 것들인데, 만약에 막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했어요. 비판했는데 정부를 비판한 것 때문에 막 잡혀가요. 이런 것들도 만약에 잡혀간다. 그렇다게 되면 이것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잡혀간다는 정부를 비판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평등.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겁니다. 책은 누구나 일주일에 5권만 빌릴 수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여러분이 책을 빌리는 것들은 모든 학생들 똑같잖아요. 이런 것들을 평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같이 혹은 집에서 형이나 누나, 동생이랑 같이 있는데 엄마가 여러분도 목마르고 형제도 목마른데 엄마가 물을 동생은 2컵을 주고 나는 1컵을 줘요. 이때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이 뭘까요? 되게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모두 평등하게 1컵씩. 동생이 좀 더 목이 마르다. 그걸 배려해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1컵씩 받는 것. 이런 것들을 평등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다가왔는데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선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선거는 기본적으로 말하면 선거의 기본 원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선거 방식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선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2018년 기준으로요. 5,164만 명이에요. 자, 이 5,164만 명이 모두 모여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모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의견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물론 민주주의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필요하지만 이 정도 시간은 너무 오랜 시간이니까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대표를 선출하는 겁니다. 이 대표를 선출하는 이것을 선거라고 해요. 이 선거는 대표자를 뽑아서 생각을 전달하는 건데 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민이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들을 직접 뽑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요. 이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공평한 선거를 위해서 1번 보통선거, 2번 평등선거, 3번 직접선거, 4번 비밀선거, 이 4가지 원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이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관이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첫 번째는 부정선거 일어나는지 감시하고, 두 번째는 국민에게 올바른 선거의식을 가는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선거는요, 여기 지금 교과서에는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19세가 아니라 만 18세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원래 만 19세가 되면 보통 대학교 1학년 정도를 얘기하는데 만 18세가 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이 지난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 선생님이 3월 23일에 태어났는데 선생님이 고3이 됐어요. 고3이 됐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 국회의원 선거가 4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3 생일이지만 12월이 생일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 4월 달에는 투표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 18세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평등선거. 평등선거는 누구나 똑같이 한 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거 되게 당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평등선거를 얻어내기 위해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막 왕은 2표를 차지할 수도 있고, 혹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도 막 2표를 차지할 수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평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한 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표는 되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은 선거 투표하러 부모님 따라 가본 적 있을까요? 선생님은 투표종사위원으로도 있었는데 투표장에 가면 딱 한 표만 줘요. 이 한 표는 내가 실수했다고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끝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접 선거.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 투표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만약 나중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40살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한 70살 정도가 되셨다고 칩시다. 근데 너무 아프셔서 내가 부모님 걸 대신 투표하러 가요. 이게 안 돼요. 그냥 직접 선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투표를 해주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 직접 해야 되고요. 비밀 선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표소에 이렇게 가립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전교회장 선거 때도 했을 거예요.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비밀 선거에서 하나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굴 뽑았는지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안 돼요. 원칙은. 그리고 물어봤을 때 내가 안 알려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혼자 투표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생활 속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생활 속 민주주의는 사실은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크게 보냐 작게 보냐의 차이도 있고요. 만약에 정치를 크게 본다면 정치를 크게 보면 모든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정치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친구들한테 우리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우리 놀이터 갈래?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니까요. 좁은 의미로 하면 정치인들이 하는 것만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것들이 있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보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